통장에 6개월 뒤 월세까지 들어있습니까? 없으시죠?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음 달 월급으로 다음 달 월세를 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 하나가 이 다음 달을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이름만 들으면 노동자를 지키는 법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당신 동네 분식집 사장님은 알바를 안 뽑습니다. 편의점은 키오스크 2대를 더 드립니다. 대학생 이지연 씨는 2개월 29일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3개월마다 다시 구직 사이트를 뒤집니다. 왜냐고요? 법이 문턱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턱을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 사장님들은 문턱 앞에서 계약을 끊어버립니다. 2026년 1월 20일 오늘 기준금리 2.5%, 원달러 환율 1473원, 수입 원자재 가격 12% 상승. 삼중고에 짓눌린 자영업자들에게 이 법안은 어떤 의미일까요? 돈이 움직이면 사람도 움직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가 늘어나고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뛰고 원자재 가격이 뛰면 분식집 원가가 올라갑니다. 여기에 법 하나가 더해지면 가게 문이 닫힙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퇴직급여 제도의 정체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그 문턱의 정체를 까발리겠습니다. 서울 신림동 분식집 사장 김철수 씨. 15년째 떡볶이 한 가지로 버텨왔습니다. 하루 매출 40만 원. 한 달이면 1,200만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6년 1월 김 사장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첫째, 대출이자. 3천만 원 대출, 연 5.5% 이자, 한 달에 14만 원입니다. 왜 5.5%일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인데 왜 김 사장은 5.5%를 내야 할까요? 신용등급입니다. 자영업자는 신용등급이 낮습니다. 매출이 들쑥날쑥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 높은 고객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에 3%포인트를 더 얹습니다. 이게 시중은행 소상공인 대출 평균금리입니다. 14만 원이 뭐냐고요? 떡볶이 한 그릇 4,500원. 하지만 이게 다 남는 돈은 아닙니다. 재료비, 임대료, 전기세, 인건비까지 빼고 나면 그릇 하나에 많아야 500원 남짓입니다. 그럼 이자 14만 원을 갚으려면 떡볶이를 한 달에 280그릇, 하루로 치면 9에서 10그릇에 추가로 더 팔아야 합니다. 손님이 늘지 않으면 그 10그릇은 그냥 빚입니다. 둘째, 수입 원자재 인상. 어묵 한 박스. 작년엔 25,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8,000원입니다. 3,000원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원달러 환율 때문입니다. 2025년 초 환율은 1,300원대였습니다. 지금은 1,473원입니다. 13% 올랐습니다. 환율이 13% 오르면 원료 수입 가격도 13% 오릅니다. 그게 고스란히 김 사장 원가에 반영됩니다. 한 달에 어묵 박스 10개 씁니다. 3,000원 곱하기 10박스는 3만 원 추가 부담입니다. 셋째, 전기세 인상. 작년 한 달 전기세 18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3만 원입니다. 5만 원 더 나갑니다. 왜 올랐을까요?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논의 중입니다. 발전소가 없는 서울은 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전기세 청구서는 벌써 올랐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14만 원 이자 더하기 3만 원, 어묵 더하기 5만 원, 전기는 22만 원. 그럼 22만 원을 메우려면 떡볶이를 한 달에 440그릇, 하루로 나누면 약 15그릇에 추가로 더 팔아야 합니다. 김 사장에게는 이게 숨통우조입니다. 매출 40만 원 중에서 순이익이 얼마나 될까요? 원가 60%, 임대료 15%, 인건비 10%, 기타 10%. 순이익은 5%입니다. 하루 2만 원입니다. 하루 순이익 2만 원에서 22만 원을 추가로 벌어야 합니다. 한 달 22만 원이니까 하루로 나누면 7,333원입니다. 순이익의 37%가 증발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김 사장은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 사장은 비용을 줄일까가 아니라 매출을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주말에 젊고 잘생긴 알바라도 한 명 쓰면 주변의 여학생 손님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김 사장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각 5시간씩 주 10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320원. 곱하면 주급 103,200원입니다. 한 달 4.3주니까 103,200원 곱하기 4.3주는 443,760원입니다. 약 44만 원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이 붙습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에서 4.5%,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약 1%, 합치면 약 10%입니다. 44만 원 곱하기 1.1은 48만 4천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48만 원이면 주말 매출이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 사장 손이 멈춥니다. 뉴스에서 본 기사가 떠오릅니다.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발의,
3개월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화 추진. 3개월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요? 퇴직금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퇴직금은 일평균 임금 곱하기 30일에 근속일수 나누기 365일을 곱합니다. 3개월이면 90일입니다. 계산하면 약 11만 원입니다. 3개월마다 11만 원씩 쌓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만이 아닙니다. 알바생이 2개월 반 일하다가 퇴직금 주세요 하면 어떻게 계산하지? 퇴직금 줘야 하는 게 맞는 건가? 계산기 두드려도 확신이 안 서는데 김 사장은 불안합니다. 계산 틀리면 고용노동부 신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신고 들어오면 과태료 나오고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가는데 변호사 상담비는 1회 20만 원입니다. 소송 들어가면 100만 원 훌쩍 넘습니다. 퇴직금 11만 원 주려고 상담비 20만 원 쓰고 소송 비용 100만 원 쓸 수도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김 사장은 결론을 내립니다. 아예 안 뽑는다. 주말에도 혼자 가게를 지킵니다. 손님 몰리면 대기 시간 늘어나고 리뷰에 느려요 뜹니다. 매출 떨어집니다. 1년 버티다가 결국 문 닫습니다. 15년 된 분식집 이렇게 사라집니다. 현재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1년이라는 문턱입니다. 넘으면 퇴직금 의무, 안 넘으면 의무 없음. 딱 잘립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11개월 계약을 합니다. 1년 앞에서 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턱이 3개월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턱이 낮아지면 더 많은 노동자가 보호받을 것 같죠? 틀렸습니다. 문턱이 낮아질수록 사장님들은 더 짧게 끊습니다. 2개월, 29일. 이 숫자가 지금 한국 알바 시장의 새 암호가 될 겁니다. 보셨습니까? 문턱 하나가 가게 하나를 죽입니다. 편의점 사장 박영희 씨, 서울 강남구에서 24시간 편의점 운영 중입니다. 주말 알바 한 명 뽑고 싶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밭 5시간씩입니다. 주 10시간 곱하기 1320원은 103,200원. 한 달 4.3주는 443,760원. 약 44만 원입니다. 4대 보험 10% 포함하면 48만 원입니다. 박 사장은 컴퓨터 앞에 앉아 스프레드시트를 엽니다. 연간으로 계산해 봅니다. 48만 원 곱하기 12개월 576만 원. 여기까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문턱이 3개월로 내려오면요. 3개월마다 퇴직금 11만 원. 1년이면 44만 원입니다. 576만 원 더하기 44만 원은 620만 원. 아직도 괜찮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애가 갑자기 그만두면? 2개월 20일이라고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지? 박 사장은 네이버에 검색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나오는 사이트마다 결과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은 주유수당 포함하고 어떤 곳은 제외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박 사장은 답답합니다. 그 다음 검색어를 칩니다. 편의점 무인 키오스크 가격. 화면에 뜬 숫자 300만 원. 박 사장은 다시 스프레드시트로 돌아옵니다. 새 시트를 만듭니다. 제목은 사람 vs 키오스크 5년 비교. 사람 주말 알바. 연간 인건비 620만 원. 5년 총 비용 3,100만 원. 추가 리스크. 퇴직금 분쟁. 갑작스런 퇴사. 교육시간. 키오스크. 초기 투자 300만 원. 연간 전기세는 36만 원. 월 3만 원. 연간 유지보수 24만 원. 5년 총 비용은 300만 원에 36만 원 더하기 24만 곱하기 5년을 더하면 600만 원. 추가 리스크 없음. 3,100만 원대 600만 원 차이가 2,500만 원입니다. 박 사장은 계산기를 한 번 더 두드립니다. 2,500만 원이면 뭘 할 수 있지? 점포 리모델링 500만 원, 냉장고 교체 300만 원, 간판 교체 200만 원, 비상금 1,500만 원. 키오스크 한 대가 점포 리모델링 5번 할 돈을 아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키오스크는 24시간 일합니다. 쉬는 시간 없습니다. 연차 없습니다. 주유수당 없습니다. 야간수당 없습니다. 사람은요, 하루 8시간 넘으면 야간수당 1.5배입니다. 주 15시간 넘으면 주유수당 줘야 합니다. 1년 일하면 연차 15일 줘야 합니다.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복잡할수록 실수 가능성 높아집니다. 실수하면 신고 들어옵니다. 키오스크는요, 전원 켜면 끝입니다. 복잡한 계산 없습니다. 박 사장은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클릭 한번 키오스크 2대 주문 완료. 그리고 주말 알바 공고를 내리지 않습니다. 통계 하나 보겠습니다.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편의점 키오스크 도입률이 전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왜 증가했을까요? 최저시급 인상도 한몫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법적 리스크 회피입니다. 사람을 고용하면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4대 보험법. 키오스크는요? 전기안전법만 알면 됩니다. 대학생 이지연 씨, 22살, 학비 벌려고 주말 알바 구합니다. 6개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생활 이듬도 유지되고 교통비도 절약됩니다. 부인 사이트를 뒤집니다. 공고 10개 중 8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2개월 계약,
재계약 협의. 이지연 씨는 전화를 겁니다. 혹시 6개월 계약 가능할까요? 사장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2개월, 29일 계약만 해요. 3개월 후 재계약 여부는 그때 봐요. 이지연 씨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도장 찍습니다. 3개월 후 재계약 거부당합니다. 이유는 매출이 안 좋아서요. 실제로는 퇴직금 안 주려고 자르는 겁니다. 이지연 씨는 다시 구직 사이트를 뒤집니다. 이력서 쓰고 면접 보고 또 2개월, 29일 계약합니다. 6개월 동안 직장이 3번 바뀝니다. 이력서에 3개월, 3개월, 3개월 이렇게 찍힙니다. 다음 면접관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옮겼어요? 성실성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이지연 씨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니까요. 4대 보험도 쪼개집니다. 2개월 29일 일하고 끊기면 건강보험 3개월 가입하고 해지됩니다. 다음 직장 가서 또 가입하고 또 해지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마다 끊기니까 납부 이력이 조각납니다. 30년 후 연금 받을 때 금액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가입 기간이 조각나 있으니까요. 이게 과연 노동자 보호일까요? 경제학에는 인센티브 구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득을 쫓고 손해를 피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법이 문턱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문턱을 넘지 않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회피행동, Avoidance Behavior이라고 부릅니다. 퇴직금법이 딱 이 케이스입니다. 현재 법은 이렇습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퇴직금 줘야 한다. 자, 여기서 사장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선택지 3가지입니다. 첫째, 1년 전에 끊는다. 11개월 계약. 둘째, 주 15시간 안 넘긴다. 주 14시간 계약. 셋째, 아예 안 뽑는다. 무인화. 문턱을 피하는 3가지 방법입니다. 구체적 사례 보겠습니다. 치킨집 사장 최민수 씨. 배달 주문 많이 들어옵니다. 포장 알바 한 명 필요합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입니다. 20시간 곱하기 1320원은 200만 6,400원. 한 달 약 89만 원입니다. 1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일까요? 89만 원입니다. 1년 일하면 퇴직금으로 한 달치 월급을 줘야 합니다. 최 사장은 고민합니다. 1년 후 89만 원을 줘야 하나? 그럼 지금부터 매달 7만 4천 원씩 쌓아둬야 하나? 근데 매출이 떨어지면 그 돈 어디서 나오지? 그래서 최 사장은 계약서를 이렇게 씁니다. 주 14시간 근무. 주 15시간 넘으면 퇴직금 의무 생기니까 14시간으로 끊는 겁니다. 그럼 노동자는요? 원래 주 20시간 일하려고 했는데 14시간만 일하게 됩니다. 6시간 부족합니다. 일주일에 6시간 곱하기 1320원은 6만 1920원 손해입니다. 한 달이면 약 27만 원 손해입니다. 생활비 모자랍니다. 다른 알바 하나 더 구해야 합니다. 하나의 풀타임 일자리가 2개의 파트타임으로 쪼개진 겁니다. 이게 바로 쪼개기의 실체입니다. 해외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 오바마 케어, 어포더블 케어 액트. 2010년도 비슷한 문턱이 있었습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014년 UC 버클리 연구 결과 소매업체와 음식점들이 직원 근무 시간을 주 29시간으로 줄였습니다. 풀타임 직원 1명이 파트타임 직원 2명으로 쪼개졌습니다.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대신 불안정한 고용을 얻었습니다. 한국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분쟁 비용입니다. 퇴직금 계산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합니다. 평균 임금 31분이라는데 평균 임금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평균 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3개월 총임금 나누기 3개월 총일수 약 90일. 그런데 여기서 임금에 뭐가 포함될까요? 기본급만? 상여금 포함? 주휴수당 포함? 연장근무 수당 포함? 식대 포함? 교통비 포함? 법 조문 읽어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변호사한테 물어봅니다. 상담비 1회 20만 원입니다. 알바생 1명 퇴직금 10만 원 주려고 상담비 20만 원 씁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장님들은 결론 내립니다. 차라리 안 뽑는다. 이게 바로 지뢰밥 효과입니다. 법이 복잡할수록 사장님들은 고용을 기피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를 밟고 싶지 않으니까요. 실제 통계 보겠습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 자료.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법이 복잡해서 고용 꺼린다고 답했습니다. 퇴직금만 복잡한 게 아닙니다.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최저임금. 머릿속이 알파벳 3글자 줄임말로 가득 찹니다. 그럼 사장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2가지 선택지입니다. 하나, 법을 공고한다. 시간과 돈 듭니다. 둘, 아예 안 뽑는다. 간단합니다. 대부분은 둘을 선택합니다. 키오스크, 자동 포장기, 로봇 청소기. 기계는 퇴직금 안 줘도 됩니다. 4대 보험, 안 들어도 됩니다. 법 위반, 걱정 없습니다. 초기 투자만 하면 그 다음은
전기세만 나갑니다. 계산이 간단합니다. 리스크가 없습니다. 터니로 만든 법이 악의 없는 사람들을 나쁜 선택으로 몰아갑니다. 문턱을 만들면 사람들은 문턱을 피합니다. 문턱을 높이면 회피가 더 커집니다. 이게 인센티브 구조의 역설입니다. 2026년 5월 퇴직금 문턱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개월 근무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 통과 직후 무슨 일이 벌어질까 타임라인으로 보겠습니다. 2026년 6월 김철수 사장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화를 겁니다. 가게 정리하려고요. 권리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분식집 권리금 안 받아요. 그냥 보증금이나 돌려받으면 다행이죠. 15년 버텨온 분식집 권리금 0원에 넘어갑니다. 통계 하나 보겠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분식집 폐업률이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폐업 사유 1위는 뭘까요? 인건비 부담입니다. 2026년 9월 박영희 사장은 주말 알바 공고를 내립니다. 2개월 계약, 재계약 시 협의. 면접 온 대학생이 묻습니다. 6개월 계약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 방침이에요. 대학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갑니다. 다음날 면접 안 온다고 연락 옵니다. 박 사장은 키오스크 업체에 전화를 겁니다. 2대 더 설치 가능할까요? 업체 직원이 답합니다. 요즘 주문 폭주예요. 납기가 2개월 걸립니다. 2개월입니다. 2025년만 해도 일주일이면 설치됐습니다. 왜 2개월로 늘었을까요? 주문량이 10배 늘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2월 이재현 씨는 알바 구직을 포기합니다. 대신 당일 지급 알바만 합니다. 4대 보험 없이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세금 신고? 안 합니다. 이걸 지하경제,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라고 부릅니다. 고가는 세금 못 걷고 이재현 씨는 미래연금 못 받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약 15%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00조 원입니다. 퇴직금 문턱이 낮아질수록 이 숫자는 더 커질 겁니다. 2027년 1월 당신 동네 분식집 문 닫았습니다. 당신 동네 편의점 키오스크 4대 돌아갑니다. 당신 동네 대학생 지하경제로 빠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미래일까요? 법은 노동자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없앴고 고용을 쪼갰고 시장을 지하로 밀어넣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문턱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문턱이 있으면 사람들은 문턱을 피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첫째, 문턱을 없애는 겁니다. 퇴직금을 3개월 이상이 아니라 일한 만큼 비례해서 주는 겁니다. 1개월 일하면 1개월치, 6개월이라면 6개월치. 정제학에서는 이걸 비례제도, 프로포셔널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문턱이 없으니까 쪼개기 할 이유도 없습니다. 네덜란드가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1개월부터 퇴직금을 일할 계산으로 줍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단기 계약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둘째, 계산을 단순화하는 겁니다. 평균 임금 31분, 이런 복잡한 공식 말고 월급의 8.3%로 통일하는 겁니다. 왜 8.3%일까요? 30일 나누기 365일은 0.0822%입니다. 매달 월급의 8.3%를 퇴직금 계좌에 넣으면 1년 후 정확히 한 달치 월급이 쌓입니다. 사장님들도 계산하기 쉽고 노동자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싱가포르가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CPF Central Provident Fund라는 이름으로 매달 월급의 일정 비율을 퇴직금 계좌에 넣습니다. 분쟁이 거의 없습니다. 셋째,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겁니다. 퇴직금 부담이 큰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5억 원 이하 사업장은 퇴직금의 50%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강제만 하지 말고 현실도 지원하는 겁니다. 독일이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커츠아바이트라는 제도로 경기 침체 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조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경기 침체 때도 고용률이 유지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해야 노동자도 보호되고 일자리도 살아납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어떻습니까? 3개월 문턱만 만들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2개월 29일 계약 더 늘어나고 키오스크 더 늘어나고 일자리 더 줄어듭니다. 문턱을 만들면 사람들은 문턱을 피한다는 것. 그 문턱이 높아질수록 회피도 커진다는 것. 법이 일자리를 주기는 사회 대 일한 만큼 보호받는 사회.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지식펀치는